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진용진님의 그것을 알려드림 방송에서 미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그 전에 계속 마지막에 뭐 현대미술 평론가 분을 찾습니다라는 게 있어서 대충 어떤 컨텐츠를 하는지 예상이 되기는 했었는데 오늘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봤고 제가 밑에다가 그 영상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그 약간 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5살짜리 아기가 그린 그림이랑 또 진용진 님이 그냥 막 그린 그림이랑 이것들을 미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얼마인지 알까라는 영상이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직 미술 작가로서 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제가 2가지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TV쇼 진품 명품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런 고미술이나 여러 가지 이런 진귀한 물건들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모르는 물건들. 이런 물건들의 가격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만든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있고, 또 하나로는 좀 유명한 외국 프로그램인 전당포 사나이들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 2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평론가라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평론가가 미술품의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평론가는 미술품 가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평론가라는 직업은 이렇게 가격을 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가격에 관여를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평론가들한테 이게 얼마짜리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자기가 전혀 전문적이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서 다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아마 옛날에 진중권 방송에서도 뭐 하라니까 그냥 하기는 했는데 약간 편집된 거에서는 이거를 나한테 왜 물어보나 이런 거를 못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평론가라는 사람은 미술에 대해서 해석하고 미술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하고 말 그대로 그냥 평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단어 자체로 했었을 때 미술품 가격이라고 하면은 감정사, 그죠? 어떠한 분야든지 그 가격을 감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을 하는 사람이 미술품 가격을, 뭐 미술품이든 뭐든지 가격을 이제 정하게 되는 거고, 평론가라는 사람은, 특히 미술 평론가들은 미술 작품 가격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TV쇼 진품 명품 같은 거를 뭐 다들 한 번씩 보셨겠죠? 보시면은 어떠한 물건이 나오잖아요. 물건이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전문가 한 3명 정도가 나와가지고 뒤로 가져가가지고 막 이거를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이거는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전문가는 이것들을 그냥 모여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가격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TV 프로그램은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전당포 사나이들도 마찬가지고 TV쇼 진품 명품도 그렇고, 제가 TV쇼 진품 명품이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전당포 사나이들은 확실하게 아는데, 거기가 세트장이잖아요. 세트장이고 미리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고 어떤 전문가가 어떤 거에 대해서 감정을 하는지도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사전에 그 가격 같은 것들도 다 준비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TV쇼 진품 명품도 아무래도 그날 어떤 물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물건에 대한 전문가를 좀 섭외를 하겠죠. 왜냐하면은 그 분야에서도 그거에 대한 그 뭐랄까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가끔씩 영화에서 뭐 미술품 감정을 하는, 뭐 이번에 영화 테넷을 보더라도 어떤 미술품을 가져가니까 거기 미술관에 있는 그 여자 학예사가 이건 내가 전문 분야고 내가 뭐 박사학위도 쓴 거다, 논문도 쓴 거다,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 작품을 보자마자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품에서도 굉장히 세상에 많은 미술품이 있는데 거기에 전문가가 있는 거죠. 그 전문가가 보면은 바로 알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세상의 모든 미술을 사람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미술품이 뭐 진품명품에 나왔다라고 해보죠. 이게 김홍도 그림? 이게 김홍도 그림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유사품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림이 나왔다라고 해봐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여기 나와 있는 뭐 감정을 하는 분이든 전문가 분이시던지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뭘 알아볼까요? 이 그림이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를 알아볼까요? 아니면은 이 그림이 김홍도 그림이 맞는지를 알아볼까요? 이게 진품인지를 알아보는 게 가장 먼저겠죠? 진품인지는 어떻게 알아보냐? 굉장히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걸로 가게 되는데 아카이빙을 해야겠죠. 아카이빙을 해야 되고 아카이빙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 필체 감정, 필체 아니면은 이제 그림의 체를 감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과학적인 여러분들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나 영화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림 같은 거에 대해서 탄소 성분 같은 거를 한다라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진 그림이고 그 전에 그 작가가 그렸었던 뭐랑 이렇게 겹쳐진다는 이게 길어지면은 뭐 한 몇 달이 걸리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아카이빙이 되어 있는 거라면은 비교적 좀 빠르겠지만 근데 요것도 좀 찾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거기 섭외가 되거나 이제 전당포 사나이들에서도 그 섭외가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나오는 거죠. 거기 주인공들인 그 빡빡이 아저씨 같은 사람도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니까 전문가를 부르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는데 자, 그림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김홍도 그림이나 이거나 별 차이가 없어. 그런데 이게 만약에 김홍도의 진품이면은 가격이 엄청난 가격이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김홍도의 진품이 아니라 그냥 유사품이었다. 그러면은 가치가 거의 아예 없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갑오로 가지고 계셨으면은 그냥 쭉 갑오로 가지고 계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는 이 그림이 잘 그려졌느냐 아니면 이걸 잘 만들었느냐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나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또 예전에 진품명품에서 가장 고가로 나왔었던 게 김구 선생님의 글씨가 나왔잖아요. 김구 선생님의 글씨가 나왔는데 이 글씨가 잘 쓴 글씨여서 값을 형용할 수 없는 값이 있는 게 아니죠. 김구 선생님이 쓰신 글씨여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값을 형용할 수 없는 작품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뭘 하게 되냐면은 이거를 잘 그린 건지 못 그린 건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김구 선생님이 그냥 아주 어렸을 때 뭐 가지고 놀았었던 의미 있는 물건이 내가 지금 산 에르메스 가방보다 더 비쌀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품을 하고 이런 전문가들이 하는 일은 이게 이 아카이빙에서 찾아봐가지고 진품인지 누구의 작품인지 그리고 이게 그 사람의 작품이 맞는지에 대해서 길면은 몇 달에서 이렇게 몇 달도 걸릴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고증을 하는 거예요. 탄소 성분까지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예전에 그 청경자 화백님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랑스 전문가 팀들도 와가지고 엄청나게 그 감정을 했었죠.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술품 가격이랑 상관이 없는 평론가를 데리고 와서 미술품 가격을 물어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인 거예요. 자, 뭐 그래도 근데 내가 이게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그러면 누가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평론가든지 전문가든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 미술품의 가격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이 평론가가 얼마라고 말을 하든 말든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거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자유시장 경제가 들어온 지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서양이나 이런 유럽이나 그런 데보다 좀 얼마 안 됐잖아요. 100년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사고가 시장 경제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자, 미술 작품의 가격은 시장 논리로 움직입니다. 시장 논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모든 지금 현대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시장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술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그게 과열되면은 나라에서 제재를 가하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밀가루나 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너무 이렇게 폭등한다거나 이렇게 내려간다거나 하면은 나라에서 그거를 좀 바로 잡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시장 논리로만 이 가격이 맺어지는 게 바로 현대 미술품들입니다. 자, 이거를 반대로 어떻게 설명하면 편하냐면요. 북한 미술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은 사실은 거의 시장 경제라고 볼 수가 있고, 거의 완전한 그런 공산국가라고 하면은 그냥 북한이잖아요. 북한 그림을 보면은 누가 봐도 잘 그린 그림을 그립니다. 북한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그림을 보든지 이거는 그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봐도 잘 그렸다, 묘사를 참 잘했다, 이런 그림인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반대로 얘기를 하냐면 뭐냐면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 그리고 자유로운 인간의 사고 방식을 억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림에서 누가 봐도 잘 그리는 그림을 그리고 누가 봐도 쉬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뭔가 의미가 부여가 되고, 야, 이건 잘 그린 그림도 아닌데 뭔가가 뭐 비싸게 거래가 된다든가, 이런 거는 반동분자인 거예요. 왜? 너는 왜 인민들이 다 같이 이해하지 못할 그림을 그리고 있니? 이런 거는 안 되고, 인간 보편 타당한 법칙에 의해서 누가 봐도 잘 그린 그림을 그려야 해 하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인 그림이 나오는 게 바로 북한의 그림인 겁니다. 예, 근데 그거가 뭐 잘못됐다라는 거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뭐 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는 이제 서양 미술사에서도 종교가 그 미술을 지배를 할 때가 있었죠. 그럴 때도 보면은 추상화나 이런 거는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왜냐? 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림은 그림이 아니니까. 그거는 곧 죄악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생겨나고 혁명이 나고 하면서 당연히 인간이, 그러니까 그 서양도 과도기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오랜 과도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누구나 이를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인간이 하고 싶은 거를 하고 그거를 갖고 싶은 사람이 갖고, 내가 인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남이 그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을 하면은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똑같은 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시장 논리예요. 자유시장의 논리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뭔가 자유롭게 우리가 서양처럼 혁명을 통해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들어와서 그냥 하기는 하는데 이게 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게 바로 현대 미술이다. 그래서 제가 그 진용진님의 영상을 보면은 사실은 약간의 좀 몰아간 게 좀 있어요. 뭐냐면은 그 그림들을 경매에 나온 그림이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에 계신 분들도 경매에 나온 그림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웹툰 작가분들도 뭐 같은 미술계에서도 웹툰 작가와 이제 현대미술 작가는 서로 전혀 몰라요. 예, 전혀 공유되는 게 없고 이렇게 돈을 버는 시스템도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잘은 모르실 텐데, 아무튼 경매에 나온 그림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보더라도 이게 뭐지?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경매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비싼 거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사실은 저한테 이거 경매에 나온 그림인데 얼마짜리 그림 같아요? 라고 그러면은 저도 좀 비싸게 부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해 안 되는 그림은 도대체 뭐지? 제가 아주 간략하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그림인데 나는 전혀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그건 그 그림의 한계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물론 이거는 사람들이 약간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겐 좋고 나에게는 좋지 않은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든 미술품이든 뭐든지, 음악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시장 논리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자, 누군가는 좋아하고 나의 취향엔 맞지 않을 뿐. 자, 시장 경제에서는 무언가가 있었을 때 그게 뭐 진짜든 아니든, 뭐든지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그 값을 지불한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니면은 더 뭔가 돈이 많거나 더 아니면 그쪽 세계에서 좀 영향력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가치가 더 생기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저도 현대미술 작가지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작품들이 있어요. 뭐 몇 억씩 하고 수십억씩 하고 아니면은 뭐 몇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중에서 저도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있고 저랑 취향이 안 맞는 작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작품은 저랑 취향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진짜 좋은 작품이면은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작품이면은 나한테까지도 좋다라는 느낌이 오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군가가 만약에 점 하나 찍은 작품을 봤는데 그 작품에 대해서 저 사람은 좋다라고 그러는데 나한테까지는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작품이 그냥 그러면 그 정도 작품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인정 못하니까 저게 몇 억인 건 인정 못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시장 경제에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런 게 하고 싶으시면 북한으로 가셔야 돼요. 예,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거를 몇 억을 주던 말던 나는 그냥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저 작품은 나한테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 저 작품은 나한테까지 미치지 못했고 근데 내가 봤을 땐 이게 가격이 한 너무 싼 그림이 있는데 난 이 작품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 작품이 저 몇 억짜리 그림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그 작품의 가격을 나는 이 작품이 더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작품의 시장을 만들게 되면은 그 작품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러면은 한쪽에선 또 그러겠죠? 야, 너네는 왜 그게 좋다고 가격을 올리고 있냐? 난 아닌데?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랑 반대되는 생각의 사람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얘기를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그 미술 진품 명품도 마찬가지고 그 전당포 사나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림의 가격은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올 거 아니에요. 작품의 가격은 그 사람들이 뭘 조사해 올까요? 진품인 거를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을 알아오겠죠. 여러분들 그 전당포 사나이들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알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이 작품은 지금 얼마쯤에 거래가 되고 있어 라고 한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들이 마진을 붙일 거를 떼가지고 이제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팔릴 것 같으면은 마진을 적게 해가지고 매입을 하고 좀 금방 팔리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가격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거의 절반 가격만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빡빡이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작품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반값에 가지고 있는 게 이 사람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알아보려면은 되게 서치를 많이 해야 되고 그쪽에 정통한 사람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굉장히 서치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보자마자 이게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뭐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의 작품이 가격이 얼마인지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피카소 작품의 가격이 뭐 대충 얼마겠다라는 거는 좀 워낙 유명한 거니까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 미술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서칭을 하기 전까지는 예, 구글에다가 서치를 하기 전까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무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진용진님의 방송을 되게 재밌게 봤었고 거기서 보고서 그냥 참 미술은 그냥 사기다. 예? 저 사람들 다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포맷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평론가는 미술품 가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일단 평론가들은 그냥 미술을 평론을 하는 사람이지 미술품 가격을 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미술품 가격을 정했다고 해서 그 가격대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도 않는다. 자유로운 시장 가격대로 돌아가는 게 바로 현대 미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되게 좋은 작품이 있는데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작품이 있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시장을 만들어서 작품 가격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주식 같은 건 나라가 개입을 하지만 이 현대미술 같은 거는 크게 개입을 하지 않고 진짜 시장 경제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진입을 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시장입니다. 누군가 제재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